우리 연성수 상임대표님 개의 선언해 주시고. 직접민주연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선 후유증이 꽤 된 것 같아요. 0.7%의 차이로 지긴 졌지만 진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새롭게 마음을 추스러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전화위복이라는 얘기들 다 들으셨죠? 그 얘기가 아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농부의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다. 당나귀는 몇 시간 동안 애처롭게 울어댔고 농부는 당나귀를 꺼낼 방법을 찾으려 애썼지만 헛소였다. 결국 농부는 당나귀가 나이가 들었고 어차피 우물도 메우려 했으니 당나귀를 우물과 함께 매장하는 걸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웃 사람들을 불렀다. 사람들이 삽을 들고 우물에 흙을 퍼넣기 시작했다. 처음에 당나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잠시 후 당나귀 울음소리가 멈추었다. 삽으로 흙을 어느 정도 퍼넣은 뒤 우물 안을 들여다본 농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당나귀는 놀랍게도 등 위에 떨어진 모든 흙을 바닥에 떨어뜨려 한 발 한 발 밟고 있었다. 사람들은 당나귀 위로 흙을 계속 퍼넣었고 당나귀는 몸에 떨어지는 흙을 떨어뜨려 밟고 서기를 반복했다. 곧 당나귀는 우물 밖으로 나와 빠른 걸음으로 도망쳐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가장 쉬운 길, 호포노포노, 평화에 이르는 마벨 카츠라는 그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분명한 거는 0.7%지만 졌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향후 5년 동안은 박근혜 탄핵 이전으로 돌아갔다 하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대선 참패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도 하고 아쉬운 참패였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민들이 윤을 선택했다는 사실이고 윤은 보수주의자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고 그리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윤을 두고 K 트럼프란 말을 많이 해요. 윤은 단순하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니라 보수 우익 파퓰리즘을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 우익 파퓰리즘의 특징은 대중을 선동을 해서 사회적 약자, 예를 들면 20대 여성, 이번에 벌어지는 것처럼 장애인들의 들어갈 복지목 그런 걸 빼앗아서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었던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돌리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갈라치기를 심하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이민자에게 들어가는 복지 혜택을 빼앗아서 블루칼라 백인들에게 돌려주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아마 윤 정권은 민주노총, 노동자, 비정규직 이런 사회 약자에게 들어가는 복지 혜택을 그걸 빼앗아서 자기들 지지 기반에가 돌리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윤이 약속한 복지원을 보면 재원이 엄청 들어가요.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재원 마련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복지 혜택을 줄여서 그걸 돌릴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윤이 당선되자마자 한 얘기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시장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 그게 뭐냐면 자유방임을 해서 이 기업가들의 탐욕을 제어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또 한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유민주의 원래 뜻은 자유와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유민의 주의라고 해석해요. 우리나라에서 자유민, 즉 가진 자 기득권을 위한 민주주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을 자유민과 비자유민으로 갈라치는 정책을 계속할 거다. 여기에 신냉전 체제에서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굳건히 해서 이런 데서 한반도에 냉전 기류가 다시 한번 휘몰아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 5년 동안 좀 어려운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촛불혁명 때처럼 또다시 풍찬노숙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을 때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어렵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거웠지 않았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쁜 일만 있는 사건은 없다.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윤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앞에 했던 많은 나쁜 점들이 발생할 거는 자명한 일이에요. 또 한편 윤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예기치 못한 좋은 일들이 생길 거다. 윤이 정권을 잡았지만 민주당이 170의 의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윤이 마음대로 정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대략 세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가 시행령 정치예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하는 시행령을 고쳐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면 그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 이거를 폐기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청법 제8조 법무장관의 지휘권에 관한 그 훈령을 만들어서 그 임의로 무력화시킬 거다 이런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부권이에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거기서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그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서로가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 투표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관철되면 다행인데 관철되지 않으면 낭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되짚어보면 우익 파퓰리즘의 특징은 한 가지는 그 국수주의를 주장을 해요.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그 이민자들 또는 사회 약자들에 대한 복지 재원을 빼앗아서 자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특히 자국민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그건 나쁜 점인데 보수 파퓰리즘이라고 할 경우에도 장점은 뭐냐면 국민투표와 같이 국민에게 그 결정권을 주는 행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로 국민투표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겠다. 국민이 50% 이상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말도 많잖아요. 근데 아마 계속 강행할 거예요. 그러면 좋다. 국민투표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국민투표 부의 요구권은 없지만 계속 압박을 가는 거예요. 청와대 이전하는 거 1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그 돈은 내 돈이다. 그러니까 이건 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민생복지에 관한 계약 정책을 많이 펼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투표를 거꾸로 요구에 들어가는 거죠. 잘만 하러 간다고 치면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바라왔던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공론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편 그런 생각도 해봐요. 계속 개혁 정책을 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도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벌써부터 인수위 사무실 앞에 가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쓴 또 하나 카드는 국민 공론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토론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년간 우리한테는 국민투표제와 국민공론제처럼 직접 민주 정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아까 그 당나귀처럼 윤이 떨어뜨리는 개학 정치, 자유민주를 위한 정치, 그리고 냉전 논리에 편승한 정치, 그걸 밟고 일어서는 순간 그 당나귀의 등 위에는 국민투표제, 국민공론제, 국민발안제 이와 같은 직접민주 정치의 그 장치들을 등에 싣고 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노세극 공동대표님께서 20대 대선 평가, 그리고 향후 전국 전망, 그리고 우리 직접민주주의연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그 이후에는 충분히 3 내지 5분 각자 의견도 개진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슬라이드 네. 습니다. 예, 또 잘 만들어 주셨네요. 예. 네, 좀 제가 제가, 써놨습니다. 네. 예, 이 발제문을, 제 카톡에 좀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잘 미루다 보니까 오늘 이제, 오후에 좀 올렸는데, 미리 보신 분들 계시겠고, 또 뭐 보신 분도 있는데,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여기,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대 대선이 주는 그 함의와 우리 나아갈 길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 좀 현상적인 그 평가 분석 넘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의미로 좀 들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제 정권이 이제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체제 하에서 직접민주주의연대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 다음 그 대선 결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투표율은 77.1%입니다. 선거 인수가 4,419만 7,692명이네요. 그 중에 투표인이 3,406만 7,853명. 굉장히 많은 이제 투표율이 됐는데, 이게 여기 노무현 때까지는요, 이제 87년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는 80%가 다 넘었더라고요. 그 뒤로 70%대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투표율이 좀 낮아지다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투표율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난 19대, 이번에 20대잖아요. 19대가 77.2%, 이번에 77.1%. 이번에 이제 80%가 넘느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미간이 심사했는데 80%까지는 안 됐습니다. 1위 윤석열이, 다 이건 아시지만 48.56%, 2위 이재명이 47.83%. 그래서 16,394.815표하고, 815표하고 1639만 4,815표와 1614만 7,713표를 빼니까 24만 7,077표가 나와요. 그래서 후보의 격차는 0.73%, 두 후보의 득표를 합산하면 96.39%, 압도적으로 두 후보한테 표가 간 거죠. 예. 여기서 특이한 건 무효표가 30만 7,542표로 두 후보의 격차보다 많았다는 거죠. 이 무효표가 안철수를 찍은 표도 있을 거고, 잘못된 기표를 한 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요.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건 진보 정당, 이 두 거대 양당, 이 보수 정당을 좀 넘어서는 진보 정당 후보들의 우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심상정 2.37%, 19대 때 6%대였는데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표를 얻었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0.11%, 1%도 안 됐죠. 오준호 기본소득당 0.2, 2.37%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이거는 예. 아마 이것도 잠깐만, 이거 다시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배균 노동당 0.02%, 예, 예, 9.1, 하여간 만 표도 좀 안 됐죠.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진보 정당 후보들이 지리멸렬한 그 결과를 가져왔다. 어떻든 이게 이 득표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현상적으로 이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다음에 19대 대선과 비교해 보면은 전체 투표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2%인데 후보별 보면은 문재인의 41.08%, 1340표, 그 요번에 양 후보들보다는 적죠. 1340명 3,800표. 홍준표가 24.03%, 그때 안철수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22.41%, 유승민 6.76%, 그 다음에 심상정이었어요. 6.17%. 했는데, 요번에 이제 안철수하고, 윤석열의 단일화가 어떻든 막판에 이제, 윤석열이 승리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그래서 현상적으로 득표 결과를 보면 17대 대선 이후로 두 번째 높은 투표라고 말씀드렸고 양대 정당 후보에 집중된 선거였다. 역대 가장 적은 투표 차이를 보는데 그 전에 가장 적은 이제 득표로 당선된 거는 김대중 후보 와 이해충 후보가 이제 약 39만 557표 차이 1.53%, 이게 가장 차이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이제 작아서 뭐 윤석열 정부를 깻잎 정부라고, 너무 이제 깻잎처럼 얇다 이거예요. 그렇게 당선됐기 때문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진보정당 후보들은 이제 이렇게 이게 민주노동당을 민주당 후신인 통합진보당을 이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좀 다투어서 내부에서 어떤 자중 질환이 나서 깨고 정의당과 진보당 갈랐었는데 노동당도 마찬가지고 이 분열의 효과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또 줬다고 또 보여집니다. 그 지역구도가 여전하죠. 여기 보시면 윤석열이 대구, 경북, 경남에서 받은 표, 또 이재명이 이제 전남, 광주, 전북에서 받은 표. 이재명이 경북 안동 출신이라 이제 대구, 경북에서 30%대를 자기가 돌파해 보겠다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 전북, 호남에서 30%대를 돌파하겠다 했지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뭐 지역주의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지역구도 이렇게 보편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호남을 지역주의라고 저는 보는 거는, 영남은 저는 지역주의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뭐 있지만 호남은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는 약간 의식이 영남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다음요. 계급 대반 투표라고 썼는데 이것도 여전히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생산직 노동자 블루칼라층이 53.9%가 윤석열을 지지했어요. 화이트칼라층이 53.5%가 이재명을 지지했어요. 이게 이재명이 사실 이게 소년공 노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산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소득별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윤석열을 지지해요. 이게 참, 또 소득이 좀 올라갈수록, 아주 올라가면은 또 아닌데, 한 중간층 정도 되면은 월 600에 700만이면 상당히 이제, 이것도 뭐 높은 소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재명 지지가 또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건데, 이제 빨간 게 이제 이재명, 파란 게 이제 파란 게 이재명, 빨간 게 윤석열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가구 소득별 또 직업별로 보면 이런 게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블루 칼라층, 뭐 화이트 칼라, 전업주부, 자영업,
또 농임업입니다.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는 농임업, 학생, 무직, 기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직업별로 보고 또 가구 소득별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만 원에 300만 원은 윤석열이 많죠. 200만 원 미만도 윤석열이 많죠. 그러나 400만 원대부터 이재명이 많은 걸 볼 수 있네요. 예, 소득별로는. 자, 또 넘어가죠. 이게. 예. 그 세대별로 보면은 그 40대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50대에는 또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60대부터 역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 보면은 윤석열이 많고 20대 여성은 이재명 그 성별 갈라치기를 해서 남성은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이번에 성별 대립 구도도 명확하게 드러났죠. 예, 다음. 이재명 후보, 윤석열이 왜 이겼느냐 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왜 졌느냐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한데,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다. 서울에서 표차가 이제 한 31만 표 정도 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진 게 결국은 전체를 쥐게 된 거죠. 영호남 뭐 이제 그렇다 치고, 서울에서 이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진 게 이제 결정의 패인데, 그럼 뭐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 결국 부동산 폭동이나 민심 위반, 이게 말고는 설명이 뭐 되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뭐 인사가 잘못됐다는 건 다 잘 아시고,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서 이렇게, 권력이 그냥 대치기 당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세계 역사상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참 이거 참 아이러니한 참 일이 벌어졌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래서 검찰총장은 자기 신복 중에 신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을 데리고 청와대 불러가지고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좀 풀고 이랬어야 되는데, 문재인이 전혀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보니까 조국 사태도 그냥 자기는 뒤에서 관전하고 방조해서 오히려 더 키우고, 참 한심하죠. 김현미 전혀 그 전문가 아닌데 국토부 장관을 앉혔죠. 그냥 여성 안배 차원에서. 이러니까 부동산 문제 전혀 해결 못했고, 홍남기 이런 관료들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걔들 뭐 멋대로 입맛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뭐 개혁이라고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전혀 진전하지 못해서 뭐 박근혜 정권하고 뭐 말만 그럴듯하게 했지 뭔 차별이 뭐 있냐, 결과적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세월호 진상규명 이러지 않았으면 저는 이거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리고 87년 칼 8582 이것 제가 얘기하면 좀 긴데, 하여간 이것도 지금 하여간 버마 지금 미얀마 앞바다에 지금 대구 MBC에서 가서 촬영까지 했어요. 이게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블랙박스 꺼내가지고 보면 되는데, 이건 뭐 이미 다 드러났지만 김현이 뭐 가짜고 조선족이고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좀 해서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진상규명 해가지고 유족이 한도 풀어주고 정말 역사도 바라잡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거 근데 뭐 나중에 뭐 군부 쿠데타 일어나갖고 뭐 그 이후로 뭐 외교 관계가 좀 안 좋아져갖고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 그다음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죠.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게 단지 소득 양극화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도 심해졌죠. 뭐 비정규직 문제 이런 거 전혀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20대 남성 청년층 저소득층 입안된 거는 이런 데 대한 적자적인 어떤 반응이었다. 바깥에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왜 계급 위반 투표가 나타나냐. 결국은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좋아서보다는 문재인이 싫다 이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 이제 비주류로서 자기 나름의 독특한 어떤 정치적인 칼라가 있었는데, 그런 걸 이번에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 경선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민주당 후보가 되면서
당적인 차원에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프레임에 갇혀갖고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동세상 억강부약 이런 캐치프레이즈 왜 사라졌냐, 이거 난 좀 이해가 안 되고, 기본소득론 이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뭐 불평등과 차별이 지금 만연돼 있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유능한 경제 대통령, 뭐 세계 5대 강국, 뭐 코스피 5천 달성, 뭐 무슨 MB 아바타 비슷하게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 내걸갖고, 이게 뭐 하여간 결국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정권 한계 들어갔다고 지금 봅니다. 예. 이재명의 문제라기보다 민주당의 문제가 더 크다고 그런 거죠. 또 이재명도 대장동 사태, 이거 뭐 계속 뭐 저쪽에서 공격했을 때 여기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뭐 돈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잘못한 거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국 부동산이 이래 왔다.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이래 왔다. 그래서 좀 설득을 해갖고 부동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뭐 구태의연하게 대답하고 뭐 하여간 참, 그리고 공급 위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과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통일과 남북 관계를 이게 대선 때 대통령이 해야 될 게 이게 통일 문제, 남북 관계 이런 거 아니에요? 외교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쟁점하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하여간 참 문제입니다. 예. 자, 넘어가죠. 예. 네, 그래서 넘겼습니다. 함의. 네. 예, 대선이 주는 함의,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대선이 주는 함의는 저는 뭐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개혁하지 못해서 역사적 반동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4.19 후, 4.19에서 학생들이 피를 흘려갖고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렸으면 잘해야 되는데 장면이 좀 개판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5.16 불러왔잖아요.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 그 히틀러 등장한 거, 이런 것처럼 개혁에 실패하면 반드시 보수 반동이 온다. 이런 역사적인 그런 예가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윤석열 지지 세력이 뭐 윤석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문재인에 대한 싫어함, 또 이재명에 대한 뭐 그런 어떤 반대 이런 게 윤석열로 간 사람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지지한 사람도 언제든지 윤석열이 잘못하면 또 비판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체 정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주류 정치는 전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전 정치만 안 되니까 윤석이라는 정치가 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연 대표님 얘기했지만 한국의 트럼프, 또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기존 정치인들로 안 되니까 다 불신을 받으니까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앞잡이로 세웠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기 뭐 국민의힘 얘네들이 더 노예한 거죠. 그다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딴 선거가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게 그 안철수 윤석열이 단일화 합의는 이건 정말 그 전에 김대중 DJP 연합하고도 김대중 김종필 연합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거는 정말 야합이라 볼 수밖에 없고, 또 안철수는 뭐 안 한다고 얘기해놓고 하루아침에 이걸 말을 바꾼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정치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거는 도박판이 한 가지다. 이 선거가 이런 식으로 무슨 뭐 권력을 향해서 배팅하는, 도박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냐는 거죠. 그리고 진보 정당 후보들은 이게 아니, 심상정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진보당, 뭐 노동당,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선전 효과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뭐 다 잊어버려요, 몇 개월 지나면. 예.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가, 돈을 써가면서, 사람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오히려 이 잘못된 제도 아니야, 선거 제도가. 이 제도를 바꾸는데 더 인력과 자금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 진짜. 정말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의 계획 실패로 인한 반사적 이익으로 등장했지만, 뭐 역사적 퇴행을 가져올 거고, 뭐 재벌 체제의 공고화, 뭐, 지금 제일 먼저 반응한 게 정경련이더만요. 예, 정경련. 예. 미국 종속이 강화될 거고, 일본과
이제 지금 문재인하고 차별성, 문재인 일본과 좀 대립했잖아요. 그게 미국한테는 굉장히 껄끄러웠는데 아마 일본과는 유착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미 삼각동 문체가 더 공고해지고 남북 관계가 악화될 거고 뭐 보나마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는 공격할 거고 보나마나 기득권을 강화하는 그런 기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지 세력은 뭐 미국이나 뭐 정경영, 뭐 조중동 검찰 가족 공부 TK, 그러나 이런 보수 세력 위주의 정치는 이제 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이 검찰 조직이라는 게 우리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검사는 여러 명이지만 하나처럼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문화가 아주 비민주적이에요, 검찰이. 그래 이런 데서 있었기 때문에 민주적 리더십 행사하기가 아주 어려울 거라 저는 봅니다. 지금 국방부 이전 보세요. 이거 뭐 지가 뭐 무슨 막 천연에서 막 밀어붙이잖아요. 국민의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으면은 이제 계속 그르치겠죠, 이제 앞으로. 예. 다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이 정치라는 게요, 이 굉장히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식견이나 안목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고대 예술행위고 이런데 뭐 무리수를 둘 것 같습니다. 제 보기에 여러 가지 뭐그 외교 문제도 그렇고 그 정책적 실패로 그래서 내부에서 자존심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고 뭐 또 국민의당까지 안철수계도 들어가고 뭐 있기 때문에 좀 많다. 정치적 위기를 이제 돌파하고 하고자 이제 뭐 정치 공작을 일삼겠죠. 검찰 이런 걸 동원해서 이제 조중동 수매매 이런 조작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제 그 다수당으로 이제 하니까 이거를 분열시키는 공작도 좀 할 가능성이 많겠죠. 예. 국회의원 파일을 다 가지고 있겠죠, 약점들. 네. 그다음에 이제 민생 문제는 풀지 못할 거고 부동산 문제도 풀지 못할 거예요, 보나마나. 예.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이런 민중 세력에 대해서 뭐 또 마녀 사냥식 탄압을 좀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거리 투쟁이 이제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예. 그다음 6월 1일 지방선거가 1차 시험되고 2차는 이제 총선인데 2년 후에 총선이 훨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총선에서 아마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가름되지 않을까. 이번 선거에서는 아마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 뭐 기초의원이나 강의의원보다는 이제 단체장이 아무래도 정책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은 뭐 취임하기 전에 이미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뭐 부정적인 게 많아요. 잘할 거다 하는 게 39%고 못할 것이다 하는 게 50%니까 뭐 벌써 이런 정권 출발할 때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박근혜 이명박 때도 안 그랬거든요. 다음에 또 호감도도 떨어져요. 호감이 가지 않는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 정권이 제대로 굴러가겠나 싶을 정도죠. 예. 다음에 그래서 내부 지지 기반이 지금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세의 의존형 정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 전략에 놀아나면서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신냉전 구대 함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예. 그래서 미국의 대외 전략 전초 기지로서 이제 중국 이제 하고도 껄끄러운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고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간 많이 돼갖고 빠빠하죠. 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일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퇴행했다 그러지만은 일부 후티 2부 전쟁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동네에서 뭐 상실감이나 허탈감 느끼는 사람 많은데 이거를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 국면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는 좌우로 이렇게 자꾸 대립하면은 쟤는 부대 말려든다고 봐요. 우리는 좌우가 아니라 이제 아래와 위. 우리는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윤석열이나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가짜 민주주의고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다 이런 거고 걔네들 민주주의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법으로 뭐 하겠다 이러면은 법 대 법으로 싸우자. 그래서 악법 폐기 운동이나 뭐 법제 개정 운동에서 국민의 법정으로 승화해야 된다는 거고
조직화를 통해 세력화를 박살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성 정치권이 아니다, 안 된다 이거죠.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의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거죠. 예. 예. 우리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데 우리도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직접 민주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고, 국민 반환제, 수환제, 투표제, 공론화제 핵심을 하는 아래부터 민주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10만 양병설치는 10만 국민 입법단 발동을 조직한 목표로 우리가 내걸고, 이걸 21세기 통합운동, 제2.3.1운동, 촛불운동 시즌2로 우리가 삼고 이렇게 좀 전개해야 된다 이거 봅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와 국민입법운동을 매개로 해서 민중진영에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을 해서 연대연합의 새 지평을 일어나야 된다.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나라도 바꾸자.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지역도 바꾸자. 직장과 학교도 바꾸는 그런 직접 민주운동 하자. 아래로부터 개혁운동을 해나가자. 그래서 저는 국민입법단을 이걸 좀 키워야 된다 보는데, 개혁계층부 조직해야 되는데, 노동자, 농민, 빈민, 무주택자, 뭐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 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입법단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다음에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요. 조직해야. 그다음에 지역별로 또 한편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왜 조례라고 있죠. 지방법을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해야 돼요. 광역별, 기초별. 그래서 기초에서 3인 이상이면 내부 조직 생활하면서 뭔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운동을 해보자는 거예요. 또 가제별로 평화통일 사업, 이게 사업개혁이 아니라 사법개혁이에요. 사법개혁, 문화예술 뭐 이런 입법단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예. 과제 평화통일이면 뭐 여러 가지 있죠. 적경지역 어떤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DMZ와 관련된 거 평화공원을 만들고 이런 걸 법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회원 모든 회원이 활동 회원화해야 됩니다. 예. 한 명은 최소 뭔가 한 조직 단위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입법단 어디 속해 있든 지금 어디 위원회 속해 있든 위원회든 뭐든 하여간 속해 있어야 돼요. 지역이든 뭐든. 예. 그래서 꼭 속해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주 1회 모임을 해야 된다. 학습을 항상 해야 된다. 또 우리 소식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걸 전파해야 된다. 그 교회식으로 교회식 운동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방식 운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식으로 하면은 꼭 성공하게 돼 있다고 봐요. 예. 이렇게, 매일 한 주에 모여서 이거 전파하잖아요. 뭔가 전파하고 공부하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해야 돼요. 자, 다음. 그리고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논의했듯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거죠. 홈페이지 개편에서 국민입법이 가능하니까 국민 입법이 지금 제도가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총원 운동을 지금 해나가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본이나 소책자, 우리 교과서 같은 거 만들고 소책자 발간하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프로그램 만들어서 간부를 양성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논의되어 왔던 거지만 오늘 좀 안 들어오셨는데 노동진 간호사님이 이제 주장했던 거지만은 직접 민주주의를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를 하라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이념을. 그래서 이거를 직접 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기업을 한번 운영해 보자는 거거든. 모범적인 기업을. 그 협동조합 형태로 모범적인 기업 운영해 보자 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겠죠. 또 선진지, 우리보다 이제 직접 민주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 스위스, 특히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가 우리가 좀 뭔가 지금 연대를 해야 되고, 갈 수 있으면 가고, 국제연대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선 분석, 또 전국의 향방, 그리고 우리 직접연대 나아갈 방향, 네,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을 주실까요? 네, 들으신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우리 신정수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하시는 동안에 우리 신정수 선생님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네. 지금 제가 전국민 카톡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전 국민 윤석열 지지자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같이 모여 있으면 또 이렇게 좌파라고 하신 분들이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직접민주주의를 당을 다 초월해서 해야 될 건지 좌파만 해야 될 건지 막 그렇게 애매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토론이 가능할까요? 그래요. 네. 혹시 답 주실 분 계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직접민주주의가 소위 좌파와 우파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아니면 네,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냐? 이런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하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사회에.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한 사람을 딱 잡고서 늘어지면서 서서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부모님도 이러시는 줄 저도 몰랐어요. 특히 어머니께서요. 요거는 저기 녹화할 때 요거는 빼주세요. 네. 아무튼 간에, 아니,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50년을 넘게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딱 한 사람을 딱 붙잡고 조금씩 친하게 지내면서 야금야금 변화시키는 방법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요.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런 사람은 바뀔 수 있는데 완전 저쪽 극쪽으로 가는 사람은 못 바꿀 것 같아요. 더 화만 내실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살살살살 달라가고 꼬셔가면서 뽀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육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친분을 조금씩.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전원책인가요? 그 변호사님 있잖아요. 예, 그분이 가끔씩 토론하잖아요. 누구예요? 문화부 장관 하셨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그분하고 같이 다니시더라고, 친하게. 그러면서. 네, 유승민하고 같이 하고 있죠. 네. 예. 아, 유승민 말고, 누구죠? 있잖아요. 유시민. 네, 유시민. 예, 유시민 그분이요. 예, 작가요. 예, 그분하고 사이가 막 같이 다니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통과 제리같이. 그래서, 아니, 근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전원책 선생님이 변호사님이 약간 옛날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같이 모이면서 같이 다니시면서 뭔가 조금 좀 이게 일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거 되게 잘하신다. 근데 내공이 있어야 되겠다. 끌려가지 않는 내공. 아니,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예,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친해지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하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신나게 말씀해 주셨네. 분명한 건 특기부대도 네, 나름 외국자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김광훈 선생님께 한번 마이크를 드려볼까요? 네. 네, 원래 논의하기로 했던, 발표하기로 했던 대선에 대한 평가와, 조직의 진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고, 또 아까 발제 과정에서,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지만 제 시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평가의 경우에는 개혁을 방기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패배이고 또 적폐 세력의 기왕과 그리고 보수 기득권 카르텔의 승리다. 그리고 진보 정치의 후퇴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진로에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기회 또한 창출이 되겠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 상당히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조직을 좀 더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조직화된 시민의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다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조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학습 모임을 잘 조직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원회별로 됐든 아니면 뭐 아까 급수를 나눠가지고 초중급 뭐 고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든 간에 전체 조직원 회원들을 상대로 한 학습 모임을 잘 조직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직접민주주의 연대 직접민주주의의 뭐 개념이라든지 또 정의, 또 그리고 뭐 해외 사례들,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접목할 것인가, 이런 내용 커리큘럼을 가지고 좀 진공적으로 이런 학습 모임을 조직화하는 게 의식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모임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홍보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소모임을 하고 있거든. 소통의 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위원회 단위가 됐든 아니면 뭐 지역 단위가 됐든지 간에 온라인상으로 하고 좀 코로나 영향이 좀 안 만해지면 오프라인 소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뭐 월 1회가 됐든 뭐 분기별로 됐든 그리고 뭐 인원수가 많이 있는 곳은 뭐 지역이 되겠지만 없는 곳들은 광역 단위로라도 꼭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의조직화와 더불어서 저는 꼭 그 대내적인 조직 활동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안배가 됐을 때 조직은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는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첨예한 이렇게 아마 정치적 사안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텐데, 그때마다 저희 직접민주주의 연대의 입장과 관점에서 시의성을 가지고 성명서 발표라든지 청원 활동, 그리고 때로는 뭐 이런 집회 활동도 이렇게 조직화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회원들은 받아 안아서 자기 소통 모임 안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과정 또한 같이 좀 그런 활동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을 좀 압박하고 견인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정치교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었고, 그 내용이 뭐 다당제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연대 뭐 국민소환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뭐 산선 연임금지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다시 민주당이 개혁을 방기하고 주저한다면 다음 뭐 총선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정치 조직들과 연대 연합을 해서 그 견인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의조직화 과정과 활동이 적절하게 안배가 됐을 때 우리 회원들 개개인도 성장해 가고 저희 직접민주주의 연대도 이렇게 살을 찌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저희 내실화를 귀하는 과정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강홍구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요. 아까 그 강의해 주신 또 세극 대표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분석을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특히 이제 페인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들어봤었는데 아주 뭐 잘 들으셨고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저도 이제 그 국회의원이 180석이나 그때 당시 됐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최소한 개성공단 정도는 열지 않을까. 두 번째로 그 국가보안법 정도는 폐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았고, 또 하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왜 그렇게 못하는가.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 윤석열이 그 반기를 들 때 좀 욕을 먹더라도 그냥 바로 잘라버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언론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또 보호는 받겠지만 그건 뭐 순간적이지 않았을까. 잠깐이면 지나갈 텐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것도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방송 토론 같은 거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었거든요. 너무 그 좀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사이다 발언 같은 거 했을 때만 기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좀 이렇게 공격을 거의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공격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은 뭐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전화위복이 돼서 앞으로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자발적으로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없으시면 우리 신수님 선생님, 네,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분, 말씀들 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거 정말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남은 시간, 지금 대통령도 30여일 남았다 그러고 국회의원은 172석에 2년이 남았으니까야 그 안에 뭘 해야 될 건지 그걸 정말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앉아 172석이라는 거는 절대로 가져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당제로 가야 되지 그대 양당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저쪽 당은 어때 될지 모르지만 이쪽에는 그래도 이제 다당제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안에 꼭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걸 정말 계속 압박해서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발제에서 각 입법단이 많이 뭐 농어촌 입법단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거기 업 입법단 어떻게 읽으면서 그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업 입법단도 물론 다른 모든 입법단도 또 많이 추가돼야 되겠지만 그 생각도 했고 그리고 많이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에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제가 이렇게 덕망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김용옥 선생 같은 분들을 어떤 분들을 이렇게 딱 어디 고문이나 어떻게 그렇게 앉혀 놓으면 그래서 좀 그러면 정말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해보면 거의 돌아왔다가 어느 정도 되면 나가버리고 그 뭐가 이제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50대나 40대를 보면 거의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앉아서 2시간을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걸 아직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거의 자녀들이 다 나가거나 없는 그러니까 두 분만 있거나 이러면 할 수 있는데 자녀들이 집에 있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는 거고 남자분들은 또 바빠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왔던 분들도 또 나가버리고 거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남은 임기 동안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좀 다 했으면 좀 한 개라도 더 했으면 그게 제일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가 그 후보로 나오기 전에 강력한 발언 이런 거 인기 있고 좋았었는데 그걸 당해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저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중도들 겨냥했으니까 그 투표를 의식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중도들은 그래도 어쩌실런지 모르지만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것도 하면 곤란하다 저것도 하면 곤란하다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노세극 공동대표님께서 20대 대선 평가, 그리고 향후 전국 전망, 그리고 우리 직접민주주의연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그 이후에는 충분히 3 내지 5분 각자 의견도 개진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2부 우리 상임대표님께서 의장이 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못다 하신 말씀도 또 해주시고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먼저 앞에 얘기를 좀 마무리 지으면, 그 대선 때 보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윤 후보하고 뭐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시면 윤 됩니다. 후보하고 공약상으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양당제에서는 양당이 비슷하게 닮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이 우리가 좀 열심히 민주당을 압박하고 견인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기득권 정당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제3세력을 키우는 게 방법이라고 보고, 그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오송운동이나 포데모스, 그 미국의 샌더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접민주라는 대중운동으로 시작해서 직접민주 대중 정치 조직을 만드는 게 다음 총선까지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성과를 냈어요. 그 다른 단체들이 다 이게 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자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입장을 좀 그렇게 하지 않고, 민주당이 좀 곤란한 생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라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선거법 개정을 고리로 선거연합을 하라고 제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먹혀서 우리로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 정권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당제로의 전환, 다당제로 선거법 개정, 그거는 약속을 받아낸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그걸 약속 받아내는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당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양당치를 깨지 않으면 이거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총선 때까지의 과정들이 어쨌든 그 직접민심 정치 조직을 태동시켜서 총선에서 양당과 한번 붙어야 된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서 첫 번째가 그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민주당을 압박해서 확보해낸 선거법 개정을 하게 하는 거. 그건 지금 206개 단체랑 연대를 해서 그 선거법 개정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기회야말로 그 국민소환제하고 국민입법제를 확보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번에 재산 공개했을 때 제일 많은 국민의힘 그 박덕흠인가 국회의원이 있죠. 그다음에 몇 명 제명한다고도 못했잖아요, 윤리위원회에서. 이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 때 공약한 것처럼 국민소환제 국민입법제를 이번에 반드시 취임 전에 확보해내야 돼요. 그 싸움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월 6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어요. 국민소환제, 국민입법제를 그 다음 정부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라. 기자회견을 하겠을까? 시간이 10시 20분이에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노세혁 대표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좀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그 3월 임시총회는 이걸 마무리 짓기로 하고 다음에 다시 모여서 좋은 얘기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